혹시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오생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뇨 방법만 알면 제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제대로 졸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이 무려 40%나 줄어들고 콩팥 질환 발생률도 33%나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당뇨 환자 100명 중에 20명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12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뇨 치료 과정에서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뇨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진짜 당뇨 졸업 비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든지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뇨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는 혈관들이 있죠. 이 가는 혈관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첫 번째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와서 발끝에 느낌이 없고 남의 발 같다고 하세요.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망막병증이에요. 당뇨 걸리면 눈이 먼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해요. 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좀 침침하다가 나중에는 실명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증입니다. 바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사실은 신장이 안 좋았던 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나중에 투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혈관 합병증이 계속되면 정말 무서운 대혈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혈관 합병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이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그럼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어떻게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원에서 당뇨 검사할 때 꼭 하는 검사가 세 가지 있어요.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슐린이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 인슐린이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검사가 인슐린 저항성과 C펩타이드 검사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혈당이 높은데 인슐린도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C펩타이드 검사는요. 이건 췌장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는 걸 진행해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톱 밑에 미세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이거를 통해서 미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 당뇨 검사는 자주 받으시면 정작 중요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도 말이죠.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눈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 진단받고 5년 동안 눈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망막출혈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당뇨약 먹는 귀찮음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합병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당뇨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으시죠? 당뇨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가늠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삼다일소라고 해요. 뭐냐면 많아지는 세 가지와 적어지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는다를 삼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다 이걸 일소라고 해서 삼다일소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당뇨예요.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밤에 2-3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간다면 더욱 그래요. 그 다음이에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다 중 마지막 다식입니다. 다식은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고요. 반대로 일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체중 감소가 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5초 주먹법이라는 건데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5초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펴보세요. 어떤가요? 3초 안에 손가락 끝이 원래 색깔로 돌아왔나요? 만약 3초가 넘어도 하얗게 있다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뇨에 근본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폭식하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인 당뇨의 특징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서 크기가 12%나 작다는 걸요. 그리고 기능은 무려 31.5%나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보다 당뇨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악화되기도 쉬워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이 뚱뚱하지 않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별로 안 쪘는데도 당뇨에 걸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췌장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마른 당뇨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당뇨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비만도 아니고 말랐는데 건강한 거지. 내가 설마 당뇨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식 치료법보다는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법이 더욱 필요한 거죠. 이제 당뇨 유형별 맞춤 치료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영상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이제부터 당뇨 졸업이라고 남겨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해요. 먼저 2형 당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인 당뇨예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간, 심장, 소화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간이 왜 중요하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일을 하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이 1형이나 1.5형 당뇨예요.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고요. 특히 1형, 1.5형 당뇨 환자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돼요. 현미,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꾸준히 드셔야 하고 간식은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췌장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등을 펴고 앉아서 흉추 7번, 8번 부위를 마사지 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 부위가 바로 췌장과 연결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어깨를 쭉 펴고 등을 곧게 세워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환기차예요. 환기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환기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대략 20-30g 정도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와요. 이걸 하루에 2-3잔씩 드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환기는 몸이 너무 뜨거운 분들, 감기나 병에 걸려 고열이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도 드시지 마세요. 환기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약재가 바로 환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환기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에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마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한 번쯤 상의를 하신 뒤에 드시길 권장드려요. 이렇게 집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요추 마사지, 환기차로 당뇨 졸업을 위한 키트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뇨 극복과 졸업을 위해서는 우리 식탁의 음식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운동하셔야 한다고요. 자, 이제 당뇨 극복을 위한 운동과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가면 자주 뭐라고 하시나요? 당뇨병 완화를 위해 운동을 꼭 하세요. 이러죠.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 알려주죠. 저한테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요.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예요. 왜 맨발이냐고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는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점성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예방에도 정말 좋겠죠.
하루에 30분 정도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면 잔디밭이나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걷는 게 좋은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하판 하나 사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치켜드는 거예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이 운동이 하체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발끝치기를 20분 이상 꾸준히 하시면 하체 근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운동법 외에도 중요한 게 상황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밥 먹고 30분 후에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요. 반대로 장기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고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당뇨 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미워해요.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 쌀 섭취량은 줄어드는데 당뇨 환자는 왜 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 50%에 잡곡 50%를 섞어서 밥을 지어 보세요. 현미, 보리, 콩, 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당연하게도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한식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전통 한식은 사실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야채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먹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위속으로 들어간 야채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런데 식단 관리라는 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정제 탄수화물인 면, 빵, 떡, 그리고 당기 많은 음료수를 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진짜 피하셔야 해요.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물 대신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 끊어도 혈당이 많이 좋아져요. 간식도 문제예요.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한번 먹으면 혈당이 하루 종일 불안정해져요. 대신에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걸로 간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정말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단계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이 세 가지로 내 당뇨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 꼭 받으시고요. 2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맨발 걷기 하루 30분, 발끝치기 운동 20분씩 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고요. 환기차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3단계는 나쁜 습관 끊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 당분 많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 나가세요.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하나씩 끊어 가시면 돼요. 4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혈당이 잘 안 떨어져도 약간씩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믿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실한 변화가 와요.
실제로 제가 봤던 한 환자분은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거의 2배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더니 6개월 만에 7.2%로 떨어졌어요. 1년 후에는 5.8%까지 떨어져서 거의 정상 수준이 됐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물론 약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드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만이라도 해보시고 내일부터는 발끝치기 운동도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전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해드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야 제맛입니다. 공유하기로 카카오톡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극복 스토리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뇨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시죠.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당뇨에서 자유로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실이 틀렸다는 거 아시나요?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치매의 원인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치매의 원인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뇌에 쌓여서 치매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뇌신경과에서 연구해온 정민석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봤고 또 그분들과 치매 예방과 극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에도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멀쩡한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그 수치가 낮은데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학계 정설이라는 게 있으니 믿고 있었죠. 그런데요, 2020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구팀이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죠. 오늘은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더 이상 치매가 운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니까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 있으시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걱정을 많이 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유력한 원인을 찾아냈거든요.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60년 만에 밝혀진 치매의 진짜 원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960년대부터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거다. 뭐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찌꺼기처럼 쌓여서 뇌세포를 죽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뭘 했겠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을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지난 30년 동안 200여 개가 넘는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치매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웠던 거죠. 수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가족분들과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온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치매 증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80대 초반의 할머님으로 기억나요. 이분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가득 쌓여 있는데도 기억력이 뚜렷하시고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이론대로라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으면 치매가 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16년에 아주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치매 치료제 솔라네주맙이 3차 임상실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3차 임상실험은 약을 팔기 위한 마지막 실험인 건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약회사와 과학자들은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황당해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인 사람 중에서 30%는 전혀 치매 증상이 없어요. 반대로 치매 환자 중에서도 20%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검을 해보면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가 뇌 전체에 가득한데도 살아계실 때는 기억력이 완전히 정상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이 됐어요. 혹시 우리가 60년 동안 엉뚱한 데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때 정말 답답했지만 우선 학계 정서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환자분께도 뭔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운동 좀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매 연구의 축을 바꾼 대발견이었어요. 자, 그런 진짜 치매를 만드는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어려운 얘기들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세계 최고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뭐냐면 치매의 진짜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범인의 이름이 뭐냐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뇌 속의 별세포가 악당으로 변한 거예요. 별세포가 뭐냐면요. 이 별세포라는 건 원래 아주 착한 세포예요. 뇌 속에서 뭘 하냐면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갖다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러니까 뇌의 청소부이자 영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모양으로 생겨서 별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착한 별세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악당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두덜구를 하고 있다가 악당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떨 때 악당으로 변하느냐?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예요. 그러면 이 별세포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악당으로 변한 별세포는 뭘 하냐면 아주 무서운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써보셨죠? 그 과산화수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뇌 속에서 만들어지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아주 강력한 산화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철이 녹쓰는 것처럼 뇌세포도 녹슬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개의 악당 별세포가 주변 뇌세포를 죽이면 그 죽은 뇌세포 때문에 또 다른 별세포들이 악당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악당들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는데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져나가잖아요.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악당 별세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뇌 전체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파괴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파괴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60년 동안 네가 잘못된 범인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범인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남겨진 흔적 정도였던 거죠.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도 치매 예방이라고 남겨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착한 별세포를 악당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죠? 그 범행 동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뭐가 우리의 착한 별세포를 악당으로 만드는 걸까요? 연구 결과 5가지 주요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씩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코르티솔이라는 거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뇌에 계속 쌓이면 결세포가 미쳐버려요. 제가 치매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보면 치매 환자들이 주변 환경이 대체로 비슷비슷해요.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들, 사업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아버님들이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심각해요.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 갈등, 사회적 압박감, 이런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24시간 내내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별세포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뇌 손상이에요.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가벼운 뇌진탕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머리 부딪혔는데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속에서는 별세포들이 놀라서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뇌진탕이 위험해요. 과격한 운동선수들이나 권투선수들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후에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라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처럼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면역 반응이에요.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세포들이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악당으로 변해버려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심하게 앓고 나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여서 결세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요. 요즘 공기가 나쁘잖아요.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당연히 온몸 구석구석을 침투할 수 있겠죠. 이게 코를 통해서 직접 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중금속도 문제예요. 납이나 수은 같은 것들이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뇌에 쌓이는 거예요.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어요. 복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치매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당연히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벗겨진 코팅 냄비에서 나오는 물질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독성 물질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알면서도 편리하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산화 스트레스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몸이 녹쓰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과도하게 쌓여서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죠. 뭐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냐면 흡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뇌에서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결세포들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뇌까지 올라가서 별세포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면 부족도 정말 위험해요.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치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독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별세포들도 쉴 수가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운동 부족도 문제예요.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별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표적인 5가지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아마 한 2가지는 분명히 해당이 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과 음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겹치면 별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착했던 별세포가 악당이 되지 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착한 별세포들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법도 명확해졌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어요. 하루에 딱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숨쉬기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걸 꾸준히 하면 뇌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그럼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TV나 핸드폰을 끄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하세요. 잠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는데 침실 온도가 서늘하면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적절한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운동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뇌세포의 영양제 같은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도 만들어주고 기존 뇌세포들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별세포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하루 30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수영도 좋고 요가나 태극봉 같은 것도 좋아요.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5일이면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로 잠잘 때 작동해요. 이 시스템이 뭘 하냐면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다른 독성 물질들을 뇌척 수액으로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해요. 얕게 자거나 자주 깨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손자손녀들과 놀아주고 동호회 활동하고 이런 게 다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노력해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화상통화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뇌는 쓸수록 좋아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컴퓨터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익히기, 뭐든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점점 활성화돼요. 복서도 정말 좋아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도 쓰고, 기억력도 쓰고, 집중력도 기를 수 있어요. 어려운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것도 많으니 읽기 편한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번에는 먹는 것과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먹는 걸 얘기해보죠.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아까 악당 별세포가 과산화수소라는 무기를 만든다고 했죠?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블루베리가 정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탁월해요. 하루에 1종 정도 드시면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견과류도 훌륭해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1움큼 정도면 충분해요. 커피 대신에 녹차를 드세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염증을 줄여줘요. 하루에 3-4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추천해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카레 드시거나 강황차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2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드세요. 요즘에 오메가3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연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생선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보충제도 괜찮아요.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해요. 단, 혈액 희석제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3번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담배는 정말 뇌의 독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뇌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별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효과가 있어요. 1년만 끊어도 뇌 혈관이 많이 회복돼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클리닉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료니까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매일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뇌세포가 죽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과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4번째,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쓰세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쓰시는 것도 좋아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 담지 마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고 돌리시는 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유리나 도자기 용기 쓰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바로 버리세요. 테플론 같은 코팅 물질이 뇌에 해로워요.
농약 걱정되시면 유기농 채소 드시거나 일반 채소도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5번째,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 해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올리브 오일 쓰시고 견과류 드시고 통곡물 드세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붉은 고기는 줄이시고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좋아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이런 발효식품들이 장내 세균을 좋게 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6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데 그래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탈수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물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영차 같은 것도 좋아요. 단, 카페인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물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식단 관리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시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렸어요. 녹음하려니까 힘드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치매의 원인,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혀낸 진짜 범인인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 모든 걸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뇌를 계속 쓰세요. 이 간단한 것들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30분 산책하기, 친구한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어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데 낮에 자꾸 피곤하시고 예전 같지 않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저희 75세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경아, 나 요즘 이상해.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해.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오늘도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심지어 치매 검사도 정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겪고 계신 그 피로감,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어요. 요즘 의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뇌피로 때문이었던 거죠. 뇌피로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든지, 드라마를 보다가도 줄거리가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하다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순간 깜빡한다든지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뇌피로가 뭐야? 그냥 피곤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연구 논문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 나온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많은 증상들이 실제로는 뇌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인지피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뇌파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인지 활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피로가 더 쉽게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뇌피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뇌피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이는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거나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이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예전처럼 요리도 즐겁게 하시고 친구분들과 나들이도 많이 다니세요. 피로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활동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피로를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피로가 정확히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며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왠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뇌피로 관리를 위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먼저 뇌피로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밭일이나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어떠셨어요? 끝내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리고 밤에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또 개운하게 일어나셨고요. 이게 바로 육체 피로예요. 몸을 써서 생기는 피로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금세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피곤하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이게 바로 뇌피로입니다. 뇌피로는 우리 뇌가 너무 많이 일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뇌 신경망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마치 컴퓨터가 오래되면 부품이 낡아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노화나 특정 요인으로 인해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머리 쓰는 일 안 하는데 라고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네. 몇 시 버스 타야 하지? 약은 챙겼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점심 준비할 때도 오늘은 뭘 해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손자 손녀 얘기가 나오면 공부는 잘하고 있나? 요즘 애들이 게임만 한다는데 우리 손자는 괜찮을까? 용돈을 좀 더 줘야 하나?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요.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인지하는 것, TV를 보면서 줄거리를 이해하고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것, 혹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뇌를 쓰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으세요.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녀들 걱정도 해야 하고 손자 손녀들 생각도 해야 하죠. 게다가 병원 다니는 일, 약 먹는 일, 각종 관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만 해도 그래요. 하루에 드시는 약이 5가지가 넘는데 언제 뭘 먹어야 하는지 계속 신경 쓰세요. 아침 약은 먹었나? 혈압약은? 오후에 먹는 건 몇 시에 먹어야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즘은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어제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저게 좋다고 하네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몸은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걱정하시잖아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하시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뇌 피로를 몇 배로 악화시켜요. 마치 이미 지친 뇌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은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이지만 오랜 시간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에 영향을 주거나 뇌 신경회로의 효율을 떨어뜨려 뇌가 더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몸은 성한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뇌의 피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뇌 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고 일상적인 문제예요. 특히 저희 어머님과 같은 연령대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피로는 원인을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음에는 이 뇌피로를 그냥 놔두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뇌피로가 단순히 피곤한 것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뇌피로를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뇌피로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노년기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이런 게 바로 노년기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어요. 갑자기 슬퍼하거나 울기만 하는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뇌피로가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한때 그랬어요.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기분이 좀 우울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피로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뇌피로가 계속되면 우리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시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는 불안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요즘 작은 일에도 너무 걱정이 많아지시지 않나요? 자녀가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신다든지 병원에서 검사 받기 전에 며칠 동안 불안해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뇌피로와 관련이 있어요. 뇌가 지치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공황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지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무서운 증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나이대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거 심장마비 증상 아니야? 하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섯 번째는 집중력 장애예요. 요즘 TV를 보다가도 줄거리가 기억 안 나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누가 말하는 걸 듣다가도 딴 생각이 나시죠? 이런 것도 뇌피로의 영향이에요. 마지막으로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멍하고 흐릿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다. 뭔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 있으시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이랬나? 하면서 넘어가는 사이에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써요.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너무 늦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뇌피로가 뇌의 크기까지 줄어들게 만든다는 무서운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찾아본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아, 좀 더 지켜보자 하시면 안 돼요. 뇌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뇌피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뇌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나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뇌피로 자가 진단입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두 번째, 예전에 재미있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거나 의욕이 없어졌다. 세 번째,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네 번째,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일이 늘었다. 여섯 번째,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예전보다 짜증이나 화가 더 잘 난다. 여덟 번째,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아홉 번째, 몸은 별로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 열 번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시면 뇌피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7개 이상이면 꼭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뇌피로 위험이 높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도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계속 신경 쓰이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성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한 거죠. 하지만 우리 뇌 입장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 피로가 쌓이기 쉬워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손자가 놀러와서 어지럽혀 놓으면 손자가 가자마자 바로 정리정돈을 하세요. 내일 해도 되는데 왜 오늘 꼭 해야 해?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안 하고는 못 배기겠어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며칠 동안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나 좀 바빠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세 번째는 TV나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TV 보고 있으면 편하게 쉬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TV를 보고 있을 때도 우리 뇌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줄거리를 따라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모든 게 뇌를 쓰는 일이거든요. 특히 하루에 6시간씩 TV를 보시는 분들은 뇌피로 위험이 높아요. 네 번째는 미루다가 급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다가 급해지면 허둥지둥 전화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데 미루다가 떨어져 가면 급하게 가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만큼 뇌를 혹사시키는 일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신경 쓰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남편 건강도 챙기고 자녀들 걱정도 하고 손자 손녀 교육도 신경 쓰고 집안일도 하고 이웃 관계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면 뇌가 과부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성격이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뇌피로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뇌피로를 줄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어머님께서 해보신 방법들 중에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한 명상과 깊은 숨쉬기예요. 명상이라니? 그렇게 쉬운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TV나 유튜브에서도 명상이 건강에 엄청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명상은 뇌피로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내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들이마시면 6초 동안 내쉬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2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5분까지 늘려가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뇌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명상을 하는 분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좋은 뇌파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는 이런 게 뭔 소용이야 하셨는데 습관처럼 평소 때 꾸준히 하시더니 요즘 마음이 훨씬 편해진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이렇게 깊은 숨쉬기를 하시면 잠도 훨씬 잘 오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TV나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살아? 하실 텐데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TV나 휴대폰 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 뇌가 과도하게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치기 쉽고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인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후에 평소에는 TV를 3시간 보셨다면 1시간은 산책을 하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산책을 하면서 오늘 날씨 참 좋네. 저 꽃이 예쁘네. 이런 식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게 바로 뇌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뇌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TV를 볼 때도 너무 자극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노래 부르기예요.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혼자 계실 때 좋아하는 노래들을 흥얼거리세요. 특히 어릴 적 좋은 기억들이 있는 옛날 노래들이 좋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섬지바이, 뭐든 좋아요.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시거나 경로당에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도 친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노래방에 가시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세요. 네 번째는 머리를 비우는 연습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시겠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시거나 멀리 있는 무엇인가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거예요. 이때 저녁에 뭘 해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하고 다시 하늘이나 풍경만 보세요. 아니면 손으로 뭔가 단순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콩이나 팥을 고르신다든지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는 것만큼 뇌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켜 뇌를 지치게 하는 일은 없어요. 병원 예약도 미리 해두시고 약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달력에 미리 적어두시거나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뇌피로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미 뇌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특별한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성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ISAC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머님의 뇌피로 때문에 이것저것 논문을 찾아보다가였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특별한 성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왜 이 성분이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 예를 들어서 홍삼이나 홍경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성분들도 피로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뇌에 직접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있거든요. 혈액뇌장벽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뇌를 지키는 문지기 같은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려는 모든 물질들을 검사해서 뇌에 해로운 건 차단하고 좋은 것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문지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분자가 너무 크면 너는 안 돼 하고 막아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분자량이 400달톤보다 큰 물질들은 대부분 뇌로 들어가지 못해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이드나 홍경천의 로사빈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 분자량이 너무 큰 경우예요. 그런데 SAC는 달라요. 이 성분의 분자량이 겨우 100달톤이에요. 혈액뇌장벽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라는 거죠.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드디어 뇌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을 찾았구나 하면서요. 그럼 SAC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걸까요? 네,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인체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25세부터 5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분들에게 SAC를 하루에 2mg씩 4주 동안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뇌피로를 유발하는 컴퓨터 작업을 시켜봤더니 SAC를 드신 그룹에서는 아무것도 안 드신 그룹에 비해서 뇌피로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머리를 써도 SAC를 드신 분들은 덜 피곤해 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뇌피로 관리에 SAC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SAC는 어디서 나오는 성분일까요? SAC의 정식 이름은 S-알릴 L-시스테인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화학 합성 물질 같지만 실제로는 천연 성분이에요. 바로 마늘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마늘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시킨 흑마늘에서만 충분한 양이 나와요. 마늘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데 SAC는 이런 문제 없이 마늘의 좋은 성분만 뽑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AC가 뇌피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흐트러진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뇌피로가 쌓이면 우리 뇌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SAC가 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연구에서는 하루에 2mg 정도가 효과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4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차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때 어머님의 뇌피로로 고생했던 딸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뇌피로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명상이나 산책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맑은 정신, 깊은 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증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